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고 계시길 바라고요. 성탄절을 맞아서 잠시 후에 좀 훈훈한 인터뷰 2건 준비했는데요. 이란에서 온 친구가 난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중학생, 또 길에서 폭행을 당하던 폐지 줍던 할머니를 도운 고등학생, 이 두 명과의 훈훈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에서는요, 2018년 우리 한국인의 여가 그리고 휴가 문화의 달라진 점,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통해 들여다보고요. 오늘 2부 시간엔 성탄을 맞아서 특별한 초대석을 준비했는데, 존경받는 교계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과연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런 주제로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해보는 크리스마스 저녁이기에 오늘만큼은 좀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좀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란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천주교로 개종을 했지만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던 친구를 위해서 청원도 내고 운동도 펼쳤던 학생들 가운데 한 명, 박지민 학생, 또 괴한한테 폭행을 당하던 이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도운 학생 가운데 한 명, 하철민 학생, 두 학생을 차례로 좀 만나봅니다. 먼저 박지민 학생부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친구를 언제부터 알던 친구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네, 같이 돌봄교실도 다니고 해서 어렸을 때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지금 박지민 학생 중3이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아마 거절당했던 모양이죠? 네, 출입국청에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는 거절당하고 또 그걸로 해서 소송까지 갔었는데 3심에서까지 패소를 해서 저희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거죠. 아, 대법원에서까지 패소를 했는데 재신청을 한 거다? 네네. 네. 그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는 소식 듣고 우리 박지민 학생과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떤 얘기들을 나눴어요? 사실은 그때 대법원 패소할 때까지는 저희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 친구도 자기의 이런 사생활 이런 부분이어서 자기도 그런 걸 알리고 싶지 않아 했는데 대법원에 패소하고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전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면 혹시 체포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요. 주변 친구들이 어떤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었고, 어떤 애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서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밤마다 들어가셔서, 지금 이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청와대 청원도 나왔었고요. 우리가 또 시위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시위 아이디어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시위를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1차 시위는 목동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50명 정도 아이들이 같이 했었고요. 2차 시위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서로 피켓 들면서 했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도 시위하고 청와대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그러다 결국 이게 지난 10월 19일인가 난민 신청이 인정됐다면서요? 네, 그때 인정됐었죠. 그 소식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전 정말 그때 너무 기뻤고, 정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많은 고생했거든요. 이렇게 피켓 만드는 것도 같이 고생하고, 네. 애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도 고생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악플 같은 걸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난민족 되니까 모든 것 한 번에 보상받고,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언론에 난 거에 뉴스에 무슨 어떤 악플이 달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사실 예멘 난민으로 난민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여서. 그렇죠. 네, 뭐, 너희가 데리고 살아라, 뭐, 그리고, 진짜로 기독교로 개종한 아이인데, 이슬람인데, 난민 인정 받으려고, 가짜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댓글도 있었고, 저희를 그냥, 난민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방하는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셨고. 마음 상했었는데 난민 인정 소식에 그냥 다 풀렸다. 네. 사실 그 난민 신청했던 이란 친구 저희 시사자키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박지민 학생도 알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저랑 인터뷰할 때 한국에 계속 자라게 되면 모델이 되고 싶다 했었는데 혹시 모델 뭐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답니까?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좀 받아줘가지고 네. 친구가 형편이 이렇게 모델 학원 다니기, 왜냐면 모델 학원이 또 비용이 비싸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서 모델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최근에 나이지리아 피를 받은 모델 한현민 씨 아시죠? 예, 알죠. 네, 그분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겠네요. 네네. 네. 그 학생뿐 아니라 우리 박지민 학생 활동도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최근에는 그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 씨도 만났다면서요? 네, 참 허프포스트 쪽에서 좀 잘 주선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잘 만나고 왔죠. 박지민 학생 인생의 기억에 남을 한 해를 보낸 거네요, 그죠? 정말 평생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중3 학생이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아주 훌륭한 일 잘했고요. 목소리도 그저하니 아주 좋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지민 학생이었고 이번에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던 할머니를 도왔던 울산의 고등학생입니다. 하철민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게 지난 11월 9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그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언양에 제가 경문이라고 제 친구랑 준혁이랑 이렇게 경문이 할머니 병문안 가는 길에 이제 맞은편 도로에서 또 여성분 비명 소리랑 그렇게 들리길래 저희가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젊은 한 26살 되고 있는 형이 이제 할머니 위에 올라타 있었고 이제 할머니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러고 계셨어요.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를 올라타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멱살 잡고 있었어요. 멱살까지 잡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경문이가 할머니가 아프셔서 자기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바로 뛰어들더라고요. 그 형한테 뛰어들고 저는 이제 언양이 울산 중에서도 되게 발달이 덜 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CCTV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동영상부터 촬영하고 제 친구 준엽이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3명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군요. 한 학생은 청년을 말리고 한 학생은 동영상 찍고 증거 채집하고 한 학생은 경찰 부르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하철민 학생은 전국체전에서 복싱 헤비급 메달까지 딴 복싱 선수 출신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번 연도 8월 달까지 복싱 선수 생활했었어요. 그럼 그게 한 방 탁 해서 좀 이렇게 제압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그렇죠. 폭행이지만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더 이상 그 할머니를 때리지는 못하게 완전히 딱 제압을 한 거죠? 네. 할머니를 못 때리게 경문이가 그 형님분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저희는 할머니를 감싸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막상 우리 새 학생을 보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 형님들이 술이 많이 취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쪽은 할머니도 안 계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막 너 학교 어디냐 뭐 경문이 멱살 잡으면서 뭐 밖에서 만나면 뭐 죽인다니 만다니 그런 막말을 저희한테 했어요. 그 친구가 혹시 그 청년한테 맞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멱살만 잡혀서 입술 조금 터진 것 같더라고요. 입술 터지고. 그리고 그 청년은 막 도망치려고 하지 않던가요? 맨 처음에 저희 가니까 도망치려고 해서 꼭 잡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경찰에 체포가 됐죠. 네, 저희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칭찬과 격려 많이 받았죠. 그 교육청 그 상도 타고 그죠? 네, 많이 받았어요. 네, 뭐 다시 또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 또 달려가겠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느렸던 것 같아요, 행동이. 더 신속하게 개입해서 그 가해자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네, 신속하고 완벽하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싱은 이제 지금은 안 합니까? 네, 복싱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쪽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학 진학 꼭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길 바라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의 하철민 학생까지 두 학생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이런 학생들만 있으면 참 미래가 든든하겠죠.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성탄 메시지를 냈죠? 예,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 애틋한 할머니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랬는데 여기 할머니 마음이라는 게 뭐냐? 박노해 시인의 시 그 겨울의 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시를 상당히 길게 인용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방에 계시면서 장터, 거지, 뒷산, 노루 전부 다 이제 잘 지내는지 걱정하고 있다. 그런 이제 나눔의 정신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은 애틋한 할머니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니까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밖에는 이제 별다른 일정이 없었어요. 어제도 휴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징검다리 연차 휴가를 사용해가지고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어제 휴가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다 휴가였는데 사실상 올해 마지막 휴가겠죠. 네. 근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하고 중요 참모들이 휴가 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2일. 이른바 빨간 날 빼고 휴가가 21일이거든요. 법적으로 대통령한테 주어진 휴가가 57%를 소진한 거로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인데 과거 대통령들 휴가 포맷은 통상 5일이었어요. 휴가. 주말 붙임 일주일인데 그것도 뭐 국정이 바빠서 일찍 복귀했다. 휴가지에서 뭘 보고받았다. 이래가지고 줄어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럼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 일정을 안 잡아가지고 사실 휴식하는 날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주 무슨 요일은 아예 일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후반에는 그랬는데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정 휴일의 절반을 겨우 넘겨서 쉰 건데 물론 큰 회사 안 다니는 분들은 열이틀 휴가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좀 쉬어야지 장관도 쉬고 그 밑에 공무원들도 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적으로 보장된 21일 휴가 정도는 다 쓰는 게 좋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이번 휴식이 그리 마음이 편한 휴식은 아닐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줄줄이 나온 뉴스가 지지율 최저치 갱신, 데드크로스 이런 거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최저임금 적용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측이나 사측이나 자기 논리는 확고하거든요. 정부가 애초에 좀 가르마를 탔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 국민연금도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4가지 안을 국회에 던져놨다. 뭐 이런 경제 사안들이 첫 번째 고민이겠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뭐 수출이 안 되고 미국, 중국이 어떠고 식의 외부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특별감찰반 논란. 지금 한 달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종적 메시지는 민정수석실에 힘을 실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상황이 많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좀 어느 정도라도 정리가 되지 않고 신년으로 넘어가면은 계속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추모하는 촛불문화제 연이 계속되고 문 대통령 면담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럼요. 파인텍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내일인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예정돼 있다면서요? 연말인데 첫 전체 회의입니다. 첫 번째 전체 회의. 예,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게 이름은 자문회의지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기구고 대통령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일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이 부의장이 한 명인데 김광두 부의장이 이미 이달 초에 사표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은 참석한다 하거든요. 뭐 사표 수리 여부 같은 것도 내일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헌법에 근거를 둔 기구인데 이번이 첫 번째 전체 회의. 그러니까 보통 부의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회의들은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올해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기구면은 전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명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황님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집전하면서 자본주의적 무력을 버리고 소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는데요. 마곡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특히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은 모든 인류 역사의 특징이라면서 심지어 지금도 역설적으로 일부가 사치스러운 만찬을 즐길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조차 없이 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탐욕을 좀 접어라.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화 검색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영화 한 편은 봐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요. 예.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 나 홀로 집에를 빼놓을 수 없죠. 1990년 처음 선보인 이래 2012년까지 총 5편이 나왔습니다. 특히 1992년에 나온 나 홀로 집에 2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 케빈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깜짝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나 홀로 집에 2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억 잘 안 나는데 그 영화에 등장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 모습이 참 달라서 또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워낙 강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회 상황도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백악관 이스트윙에 꾸민 빨간색 크랜베리 장식 트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말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기이하다라는 반응과 함께 자동차 세차장 붉은색 걸레 같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최근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어서 명물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사진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혹평이더니 요즘은 또 평가가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SNS 이용자들은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 백악관에서 살고 있다는 암시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멜라니아 여사의 예지몽이라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포의 크리스마스를 예고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누리꾼들이 많이 본 뉴스 뭐가 있나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또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구설에 올랐죠. 그런데 이 김정호 의원이 오늘 오전에는 공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항 갑질 논란 닷새만입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항 직원이 진심이 느껴졌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받은 것과는 달리 누리꾼들은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정호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부터 재벌과 의원은 일심동체? 그래서 유치원법도 김용균법도 통과 안 되는 건가? 이런 뼈 있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김정호 의원의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공개 요청 그리고 엄벌을 처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고문장소로 악명이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행정안전부는 내일 오후에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주제로 과거 인권 탄압과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의 요람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뜻깊은 뉴스네요. 네. 네. 오늘 누리꾼들 주목한 인물은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인데요. 퍼거슨 전 감독이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풋볼 디렉터로 활동하게 된다는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이 풋볼 디렉터는요. 소속 선수를 총괄하고 구단의 이적 정책에 깊게 관여하며 운영진과 현장을 연결하는 각교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퍼거슨이 복귀하면 맨유가 다시 부활하나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높은 건데요. 최근에 조제 모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는 등 이 맨유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경영진과 팬들이 퍼거슨 전 감독의 복귀로 맨유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퍼거슨 전 감독은 27년간 맨유를 이끌면서 총 38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통산 전적은 1500차례 경기에서 895승 338무 267패입니다. 네, 여기까지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수고하셨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즐기며 2018년을 보냈을까? 오늘은 이 영화 그리고 여행 이 두 가지 키워드 속에서 2018 여가의 재발견 이런 제목으로 이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영화하고 여행 두 가지를 가지고 볼 텐데 네. 먼저 최재원 이사가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주로 뭘 떠올리는지 조사해 보셨다고요. 네, 사실 뭐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한테 다 즐겁진 않거든요. 요새 이제 신조어 중에 이제 솔크라고 있습니다. 솔크. 솔로 크리스마스. 솔로 혼자 네, 보내는 누군가는 또 사람. 이렇게 혼자 크리스마스를 외로이 있죠. 보내야 되기 있죠. 때문에 예. 사실 뭐 다 즐겁진 않더라. 어쨌든 뭐 연도별로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키워드를 뽑아보면 역시 이제 1위는 선물이 1위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파티가 올라왔고요. 뭐 파티는 사실 이제 뭐 미국의 그런 파티보다도 이제 서로 즐기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예. 3위가 이제 여행입니다. 여행. 사실 2015년도에는 이제 4위가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4위가 카드. 이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예, 네, 신용카드 아닙니다.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위에 이제 영화. 그러니까 영화. 크리스마스의 탑 5 안에는 이 영화가 항상 들어가죠. 네, 물론 뭐 여행도 3위에 있지만 영화도 못지않게 크리스마스를 네. 즐기는
그런 또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 영화로 어떤 영화를 떠올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세대가 구분된다면서요? 네, 물론이죠. 사실 크리스마스에 또 자꾸 나오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자주 나오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위가 해리포터, 그리고 2위가 나 홀로 집에. 네, 영어로 이제 홈 얼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 나 홀로 집에 같은 경우 매년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위에 이제 겨울왕국은 이제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영화죠. 앞으로 쭉 얼마나 오래 갈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라랜드도 이제 좀 새롭게 올라온 영화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또 러브 액츄얼리. 있죠. 이 영화도 참 명화였죠. 여기는 또 OST가 또 많이 인기였고, 어쨌든 3위, 4위가 지금 새롭게 진입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 그리고 여행이 어쨌든 1등부터 5등 사이에 둘 다 들어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맞아요. 배종찬 본부장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뭐 교회가 가장. 교회 다니세요? 아주 이렇게 믿음과 의지가 부족한 성도이긴 한데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꼭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년 중에 한 번은 또 이게 강한 믿음을 또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최재원 이사는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 제가 뭐 성탄절이어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이 기부가 성탄절.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하셨나요? 알겠어요. 네, 그 인간 유니세프라고. 왠지 배종찬 본부장이 교회, 최재원 이사가 기부. 잘 믿음이 안 가요.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얼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믿어주십시오. 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영화하고 여행 가지고 얘기할 텐데 먼저 영화부터. 영화에 대한 사람들 관심 어때요? 영화의 언급량이 2014년부터 쭉 살펴보면 꾸준하게 2017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증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급량이 높다는 건 이제 관심도가 높고 실제 영화도 많이 봤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영화 연구기관 리서치 센터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 2017년까지 누적 이 관람객 수는 꾸준하게 늘었지만 2018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1억 9,400만 명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국내 영화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들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제 꼭대기를 치고 정체 상태인가요? 네, 근데 정말 빅데이터 상에서도 SNS로 보면 2018년 추정치로 작년보다 지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전문가들은 지금 영화 산업 구조상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제가 분석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10대, 20대 연령들은 지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 감소.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래도 10대, 20대가 좀 많이 보는 그런 또 문화 이 생활 중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이 2시간짜리 영화를 요새 젊은 세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2시간 영화를 그냥 온전히 앉아서 보는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니, 저는 더 중요한 원인이 이게 지금 전국 관람객이라는 게 극장에 찾아온 관람객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영화를 보는 장소가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역시 정말 날카롭습니다. 제가 정관영 시사자키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관에 대한 관심이 높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집보다 많아요. 여전히 많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집은 사실 2014년보다 한 5배 가까이.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게 많아졌고요. 카페에서도 영화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카페에 오래 앉아 있어도 이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이제 영화 보는. 그러니까 사실 노트북 켜놓고.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내가 잠깐 끊어놓고 뭐 볼일 또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거죠.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아니요, 요새는 카페도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있어야 손님들이 이제 있다고 해서 좀 이렇게 비즈니스. 배종찬 본부장도 집에서 영화 봅니까? 네, 저도 집에서 봅니다. 집에서 보기 정말 좋은 것이 이제 요즘에는 홈무비라고 그래서 이 인터넷 TV로 다양한 영화들을 또 언제든지 IPTV니까 볼 수가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보는 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극장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카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영화 보는 시간은요? 일단 뭐 보통 영화 그러면 이제 주말, 심야, 조조, 평일 이렇게 이제 시간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순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말은 좀 줄어들고 대신 심야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조조 줄어들고 평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남들이 안 가는 시간대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야 평일이 남들이 안 가는 시간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영화를 예전에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 되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한적한 그런 영화관을 좀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심야나 평일 시간대가 좀 최고로 높게 인기를 지금 끄는 시간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이제는 집에서 그리고 극장을 가더라도 심야나 평일에 남들 별로 없을 때 그냥 좀 조용히 영화를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행 트렌드에서도 지금 이 영화에서 발견된 저런 특징이 좀 나타날까요? 네, 뭐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여행은 말 그대로 남들이 하는 여행을 따라가는 여행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는 개인화 또 본인의 취향 중심의 여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스카이스캐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 트렌드를 분석해 봤더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이 중시하는 트렌드가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JMT라고 해서 존 마탱. JMT? 네. 마치 이 맛집 탐방 이런 욕설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JMT가 존 마탱이 맛을 정말 추구하는 그렇죠. 좋은 맛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취향들이 반영된 그런 트렌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민. 이제까지는 여행 가면 뭘 하겠다고 잔뜩 계획들을 세웠거든요. 노트에다가 1. 어디에 가야지, 2. 어디를 방문해서는 뭘 먹어야지, 3. 뭘 즐겨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 기념품을 사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는 무민.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무민. 이런 여행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영화에서 집에서 내지는 이 심야에 혼자 조용히 영화 보고 싶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긴 한데 뭐 여행보다는 훨씬 더 영화보다는 여행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정말 본인의 그 버킷리스트죠. 아니 오늘 최재원 이사는 영화 쪽 자료를 정리해 왔고 배종찬 본부장은 여행 쪽 자료를 정리해 왔을 뿐이지 두 사람이 영화와 여행을 대표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행 가서 영화 보기도 해요. 여행하고 영화가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행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여행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좀 더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민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왜 떠나느냐 하는 목적을 봤을 때도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가 63%로 압도적이었고요. 63%. 그 다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48%. 복수응답이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복수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새로운 여행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48%. 영화도 보면은 이 남들이 보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나타난 것처럼 남들 다 가는 여행지는 이제는 가지 않는 나만의 여행지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지 좀 꽤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찾았는지 이런 건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또 특집으로 이렇게 여행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12월에 출국자 수가 또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는 1위 어디였을까요? 최재원 이사는 모르시는군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네,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이고 2위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나라 또 이 존 마탱이 또 좋아서 훌륭해서 각광받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먹거리가 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항서 감독 때문에 아마 더들 또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 박항서 감독도 열풍 때문에 한국 분들이 가면 아마 덤으로 더 보너스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1등이 일본, 2등이 베트남, 3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관광지라기보다는 뭐 유학의 목적, 또 공부의 목적,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들. 여기는 지금 그냥 출국자 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관광만은 아니네요. 그 목적만을 물어본 건 아닌데 4위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그리고 5위가 필리핀이었는데요. 일본과 베트남은 12월에 출국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필리핀도 1월 달에 출국자 수가 가장 많았거든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끼고 있는 연말 연시에 바로 이런 여행지들이 각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 가족 여행이라서 방학 시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여행지를 가는 이유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때문에 이렇게 이 찾는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에서 5등 사이에 지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역시 이 가성비 때문에 동남아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군요. 그렇죠. 이 가깝기도 하고 또 비행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싸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여행지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관광객들이 또 몰리지 않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해외여행을 가긴 가야겠는데 또 이게 자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싼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일본은 뭐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던 곳이긴 한데 그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일본이 대대적으로 관광 육성 정책을 펴가지고 일본을 찾는 전 세계의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행지로 선택할 때 여행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거리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비용,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중국을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본을 많이 가는 이유가 안전하면서도 가족 여행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또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3천만 명 관광객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어이구 대단하네요. 그런 만큼 한편으로 우리가 일본도 많이 가지만 일본인들도 한국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려 정책이 내년에는 관광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여행도 얼마나 훌륭한 곳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한테 왜 못 가는지 조사한 것도 있죠. 네, 이 국민 여행 실태 조사에서 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가 50%로 나타났고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 29.1%. 건강상의 여유도 10%인데 우리가 정말 연말 연시가 되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떠나려고 하니까 일해야 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되거든요. 없고. 네. 뭐 그래서 제가 물어보나만 하네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 너무 여행 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도 필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는 마음도 이 연말 연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 영화 통계 좀 정리해 볼까요, 최 이사? 네네. 그 올해 그 예매율 순위 지금 현재 기준은 1위가 이제 아쿠아맨. 이 올라와 있고요. 사실 초등학생들은 이 아쿠아맨은 이제 물맨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 2위가 이제 범블비, 그리고 3위가 스윙키즈, 그리고 4위가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이야, 1, 2, 3위랑 그 달리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 꾸준히 여전히 달리는군요. 네, 지금 86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진짜 1000만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000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고랩은 여러 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4번, 5번, 심지어 9번까지도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몇 번 보셨나요? 저는 뭐 한 2번밖에 안 봤는데. 그래요? 사실 뭐 기존에 좀 접하지 못했던 노래 장르를 갖고 또 기존에 또 퀸을 아는 분들은 이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그 85년도에 그 난민 기아 문제 자선 공연을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가사 중에 그러니까 I don't want to die라는 딱 요 가사 부분이 나오면 요 노래 부를 때 이 사실 프레디 머큐리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요 장면이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그런 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개봉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범블비와 전박이 한반도의 공영 2. 그리고 이제 내일 개봉할 영화는 이제 PMC 더 벙커 이런 영화가 지금 그 내년에 이제 좋은 영화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요? 내년 이제 토이스토리 4도 나오고요. 어벤져스 4, 엑스맨, 스파이더맨, 터미네이터 6, 본드 25. 그래서 겨울왕국 2도 개봉 예정이어서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좀 영화를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내년 지금 개봉 예정작들이 보니까 다 아주 초대형 작품들이네요. 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좀 그렇게 재밌던 영화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아주 그 흥행 경쟁이 참 치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즐거운 성탄절 저녁 보내시고 또 우리 내년에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새해 뵙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다음 수업부터 최재원 이사였어요. 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하늘엔 영광, 여의도엔 동상이몽입니다. 여의도엔 동상이몽? 그렇습니다. 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야가 논평을 내놨는데 앞으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일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각자 셈법이 달라서 실제로 국회가 좀 밀린 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논평을 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성과인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죠. 예. 반면 야당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지금 상황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야당들은 경제, 민생 문제 짚었겠죠. 뭐.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려고 걷고 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 국민 생활의 평안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습니다. 이 정의당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 이거를 이제 주로 지적하는 그런 논평들을 쭉 내놨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생활 밀착형 대형 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는 점 여기 주목했군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도요. 뭐 윤창호 씨 사건이나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안타까운 희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들이 이어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민주평화당도 강릉의 펜션 사고 그리고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김용균 씨 사망 등을 언급하면서 성탄절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빛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빨리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전망이 어때요? 일단 27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김용균법하고 유치원 3법 개정안론이죠. 그렇죠. 먼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어제 김용균 씨의 이제 어머니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도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제 위험 작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강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어쨌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로 27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한다. 이 정도의 공감대만 있고 구체적인 합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은요? 어제 원내교섭단체의 3당 이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법안시사 소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서 유치원 3법 상정을 위한 협상을 쭉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교비 단일 회계 처리 여기다가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이걸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기본으로 해서 신속 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안 모두 내일 이어지는 이제 협상을 쭉 봐야 되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판 타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청와대 특감반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계속 쟁점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법안들도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운영위 문제가 또 걸림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거든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조금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 입장을 거듭 밝혔고 또 바른미래당이 정의당까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민주평화당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좀 청와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운영위 개최 여부랑 연계돼서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링 위로 끌려 나온 유시민입니다. 링 위로 끌려 나왔다?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데요? 출판사가 특강을 연 자리였는데 이제 독자 질문에 답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이 질문이 최근 성별에 따른 갈등이 확대되는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 건데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지금 남자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약간 좀 농담조도 섞여 있는 발언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 발언은 20대 남성을 좀 어린애 취급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비하한 거다. 이런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다 여자였고 또 말잘
잘 듣는 여자애들만 선생님들이 예뻐해줘서 남자들이 그때부터 그걸 차별로 느꼈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군대까지 가야 되니까 더 이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좀 정서적인 거다라는 이제 지적을 했다. 이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젊은 남성들과 좀 나름 공감한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의 어떤 표현에 조금 좀 논란의 거리가 생겼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이 발언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미묘해졌는데요. 정당이 비판 논평까지 냈어요? 그렇습니다. 허허. 이 바른미래당은 유시민 이사장 특유의 해악을 섞은 얘기였다고는 하지만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짚으면서 20대들의 절망과 좌절에 공감한다면 이런 이제 내용들을 철없는 질투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하겠다고 하니까 더 지금 논란이 커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제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방송에서 다뤘는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어도 여의도 주변에서는 잠재적 대권 주자로들 보는 거고 또 정치권에 속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좀 민감한 발언 할 때마다 좀 보도가 되고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20대 남성들이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반발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20대들이 겪는 어려움에 실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건 이제 옳은 얘기죠. 일단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대다수는 좀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거기다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인데 네. 근데 이거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성만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만 빠지는 거는 이 고유의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얘기는 이제 그 맥락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두마디로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깊이 있게 이건 분석해봐야 할 주제예요, 사실. 그런 거죠,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검은 성탄절입니다. 그 해외 주식시장 폭락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4일에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모두 이제 2% 넘게 이제 빠졌고 거의 3%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 뉴욕 증시의 이른바 3대 지수가 1% 넘게 일제히 급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뒤이어 25일 열린 일본 증시도 급락해서 니케이 지수 2만 선이 무너졌고 또 엔화 환율도 4개월 만에 110엔대를 돌파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거든요. 여기다 유럽 증시도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참 여러모로 검은 성탄절이라는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락의 원인은요?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셧다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셧다운은 실제 2번이 있었지만 각각 사흘과 하루 정도로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이 경제적인 여파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연일 이제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서 파급력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연준은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불만을 품고 해임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 수반이 중앙은행의 수장을 비난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이죠. 그나저나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있어요?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좀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법의 내용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사유가 있으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의 판결이나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이 이유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제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아무래도 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다들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준 의장 해임까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오늘 특별 초대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또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김동호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 교회 건물을 아예 짓지 않고 그 섬기던 높은 뜻 숭의교회 이걸 다시 4개로 일부러 나누셨고 순회 설교자로 섬기다가 은퇴하신 존경받는 교계 원로이시죠. 네, 김동호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우리 청취자분들께 성탄 축하 인사부터 한 말씀. 네,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성탄절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죠? 아,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예수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왜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보다 감사하고 복된 날은 없죠. 네. 네. 성탄의 의미를 목사님은 뭐라고 규정하세요? 기독교의 핵심, 본질, 가치를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그 사랑이 본질인데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이니까 그렇죠. 예. 기독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랑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니까 그냥 당연히 자식으로 이제 사랑하시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이제 자식이 죽게 되면 살리려고 무슨 수를 다 쓰시잖아요. 네네. 이제 좀 딴 얘기인데 저도 이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예. 한 2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죽지 못해 버티는 순간인데 십자가가 우리 방에 있던 조그만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날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으로. 난 너 죽는 꼴 못 봐. 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살리고 말 거야. 그날 제가 살아났어요. 네. 근데 십자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너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너는 살린다. 사람이 되어도 좋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도 좋고 하여간 너는 무슨 수를 써도 살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이겨낼 만한 예수님이 사람이 될 만한 그 사건을 이겨낼 만한 절망과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날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네, 맞죠. 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흉내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냥 흉내만 내도 참 좋은데 흉내도 뭐 잘 못 내고 살죠. 어떤 점이 예수님이 오늘 2018년 12월 25일 대한민국 사회에 오시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한때 이제 우리 교회만 보면 기독교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른들, 조상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예.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좀 대형화되면서부터 중세교회가 마치 타락하듯이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아마 2018년에 예수님 한국교회를 보시면 예루살렘 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 아니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를 보시면서 먼저 교회부터 눈에 들어오시겠군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 그렇죠.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엉망이고 언제나 비관적인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인데. 그런데 그래요? 그나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래서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깨끗해요. 근데 세상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 제 목사인 제 눈에 보기에 투명하고 훨씬 더 공정하고. 네. 이게 세상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이게 비견돼요. 예전에는 세상보다 교회가 월등히 우월하고 투명하고 정직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지더니 이제는 도리어 세상은 점점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그래도 민주적이 되고 상식적이 되고 가는 쪽이 좀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조금씩 발전하는데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모르겠지만 교회는 도리어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만 못한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은 세상이니까 어차피 좀 문제가 많고 뭐 그렇다. 근데 교회는 그나마 나았었다. 근데 그게 언제쯤 똑같아지기 시작했고 언제쯤 교회가 더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핍박받을 때 가난할 때 순교당할 때 교회는 깨끗했어요. 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교화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교황의 지위가 그 왕들의 황제들보다 높아지고 중세 때 그러면서 타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뭐 중세 카톨릭처럼 뭐 그렇게 뭐 교황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황급들의 목회자들도 생겨나고 또 그런 큰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대형화된 교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타락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면 타락하더라. 나는 꼭 커진다고 타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큰 교회 중에 안 타락한 교회가 없습니까? 그럼? 잘못 찾겠네요. 있겠죠. 어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대했던 저겐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텨주는구나 하는 교회들도 하나 둘씩 무너지는 거 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자신이 없네요. 그 목사님께서 그 높은 뜻 숭이 교회 원래 모든 교회들이 신도들이 좀 모이다 보면 우선 교회 건물부터 짓잖아요. 근데 아예 건물을 안 지으셨죠? 예, 이제 건물 짓는 것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뭐 건물 짓는 게 꼭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집 팔아서 사업 자금부터 마련하고 사업부터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골면 짓지, 크게 짓지. 근데 순서는 사업이 먼저지 집이 먼저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 안 하고 집부터 지면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그건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네. 근데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예배당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집부터 짓는다는 건 그 목회적인 또 선교적인 마인드의 결여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데 목회와 교회도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부터 돈 투자하듯이 교회도 건물은 나중에 뭐 짓게 되면 짓지만 우선 돈이 있으면 일부터 해야지. 그리고 학교가 빌려준다는데 좀 불편한 점은 빌려서 쓰고 그래서 우리 돈 있으면 일부터 하자. 이제 그게 철학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네. 그래서 사실은 건축 헌금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 그때 200억 했었어요. 근데 그 헌금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었어요. 네. 건축 헌금은 했는데 건축은 안 한다. 근데 이게 성전 건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사실은 예배당 건축이지.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전 건축 아니냐. 그걸 이제 그냥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재단 세우고요. 재단을 세우고 탈북자들 또 노숙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민들 저희 재단은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활하는 일. 그래서 뭐 공장 세워주고 뭐 가게 내주고 뭐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시작했었죠. 네. 그리고 그 높은 뜻 숭이교회를 4개로 일부러 쪼개셨잖아요. 네. 그건 또 왜 쪼개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면 분립할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 그 학교 이제 저희가 어느 학교를 빌렸었는데 그 캠퍼스에 용량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만일 우리 교인의 숫자가 그보다 더 넘으면 이렇게 이제 분립해야지 또 어디로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계획이 좀 있었고요. 예. 이제 학교 사정으로 학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저희를 이제 좀 나가달라 그랬어요. 나가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한 5천 명 가까이 출석할 때인데 출석이 5천 명이니까 이렇게 갈 데를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려워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하는데 야 나눠라. 뭘 그렇게 5천 명씩 끌고 다니냐. 내 수로 나누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전에도 그 얘기는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 화분이나 화초 잘 가꾸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화분을 가꾸다가 이게 잘 자라면 분갈이를 해줘야 살지. 쪼개줘야죠. 쪼개줘야죠. 내버려두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했고 제가 이제 당뇨를 꽤 오래 알았는데 가면 의사가 자꾸 몸무게를 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적정 몸무게가 있어요. 너무 비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교회도 사이즈나 크기도 건강한 사이즈가 있겠다. 네. 너무 작아도 힘이 없고 너무 크면 비만해서 문제가 생기고 합병증들 생기고 성인병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사이즈가 있겠다는 생각들은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과 또 그런 여건이 합쳐져 가지고 맞아떨어져서 내수를 분립했는데 사실은 제가 분립을 준비하면서 좀 건방진 기도지만 하나님 저한 데서 교인 한 1,000명씩 교회를 떼서 나누려고 그랬더랬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인이 물건도 아닌데 내가 떼주는 것 말이 안 되고 나가라는 것도 안 되고 교회 선택의 권리는 교인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건방진 기도를 했어요. 남보기는 하나님 저한 데서 교인들 1,000명씩 뺏어갈 수 있는 목사 4만 주세요. 그 기도는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분립을 생각했을 때 보니까 저한테 그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분립이 됐어요. 교인들도 흔쾌히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대부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섭섭한데 제가 말하는 게 옳다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섭섭하지만 김동호 목사가 담임 목사 안 한다면은 우리 그 누구 아무개 목사 그 목사가 좋아.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목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넷이 딱 두부모 잘리듯이 잘려서 건강하게 잘 나갔어요. 아마도 그 뭐 여건이 맞아떨어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만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는 그 풍조에 좀 나라도 저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뭐 있었겠죠. 그렇죠. 다른 교회 같으면 신도들이 5,000명 되고 그러면 야 이거 이제 금방 큰 예배당 하나 짓고 좀 있으면 10,000명 만들고 뭐 좀 있으면 또 한 20,000명 만들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런지 모르죠. 그렇게 일부러 쪼개는 교회 또 없었죠? 왜요? 있나요? 그럼요. 우리 선배들 중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사건이 이렇게 많이 홍보된 것뿐이지 있었죠. 정반대로 교회를 대형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참 우리 사회에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게 그 세습 논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는 명성교회. 어떻게 보세요? 나쁘게 보죠. 나쁘게 보고 세습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제 저는 이제 통합측 목사고 그러니까 또 명성교회는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 통합측만큼은 이걸 좀 막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명성교회 마저 그걸로 가니까 이제 좀 절망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게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게 되겠나 이제 할 만큼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여지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명성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3년 9월에 예장통합총회에서 담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미 5년 전에. 그때는 어떤 계기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총대들이. 그러니까 이 세습이 사실은 교회는 선교가 목적이잖아요. 전도가 목적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져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게 상식적이지도 않아.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는 이미지가 구축되면 전도에 문이 막힌다고요. 네. 그런데 세습하는 큰 교회들은요. 그런 일을 해도 교회가 줄어들지 않아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부터 어려워지는가 하면 조그만 교회들. 그렇죠. 개척교회들. 전도가 되지를 않아요. 큰 교회는 전도가 안 돼도 수평이동 하나에서 몰려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런데 서서히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우리나라가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입만 뻥끗하면 1000만 성도 그랬어요. 그러다 1200만 성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갤럽인가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이제 단체들 통해서 우리가 꽤 많은 비용 들여서 조사했어요. 실제인가. 그랬더니 한 800만에서 900만 원은 실수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성도가 그게 허수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근접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1000만에.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1000만 성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싹 없어졌잖아요.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이제 교회 다니는 숫자가 10% 미만으로 잡힐걸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통계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선의 목사님들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줄어도 교회 통계는 안 줄었었거든요. 허수가 많이 잡혀서. 근데 허수가 잡히는 교단 통계도 교인이 주는 것으로 잡혔거든요. 벌써 열어야 됐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상식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전 세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들의 이 출현 그리고 점점 더 대형화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교인 수가 줄는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교회, 개척 교회들이 그럼요. 뭐 자리 잡을 견딜 수가 없죠. 지금 거의 전도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세습까지 하려는 그 목회자들은 그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들은 아니라 그러겠죠.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는데 그 대형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의 나름대로 권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사업들을 전할 수 있는 관할을 할 수 있는 권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사유화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남주기 어려우니까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교회의 사유화 본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막대한 예산의 집행권 아까 그런 표현 쓰셨는데 그걸 좋은 데 쓰는 집행권이 혹시 모르겠는데 개인적 칩으로 쓰는 목회자들도 많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쓰는 거라고 해도 그 권력과 권한을 목사가 누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힘이 좋은 일에 쓴다고 해도 그래서 어느 동안 하다가 끝을 내고 물러날 줄도 알고 일할 때 권한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죠. 하고서 그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다음엔 다음 사람에 넘겨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 바톤 타치 안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제 우리 흔히 북한 3대 세습하는 거 그걸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죠. 그래서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근데 뭔가 하면 재벌 총수와 북한의 김일성과 대형교회 목사들이 꼭 닮았다. 그러네요. 하는 죄송합니다. 하는 짓이 똑같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몰아붙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빌미를 주면 교회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회 선교문을 위해서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습하는 오래전에 세습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자들이 와서 왜 세습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조직이 맞아야 되지 않냐. 조직이 틀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환자가 죽지 않냐. 자기가 몇십 년 동안을 해서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죽는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어요. 제가 이제 반박하는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때 좀 거칠었지만 도대체 그 교회 심장은 누구 심장이냐.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피냐 아니면 아무개 목사의 심장과 피냐. 아무개 목사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누구나 그리스도 심장과 그리스도 피를 가진 사람이면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야지.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아무개 목사의 사조직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제 그러고 해댄 적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논리들이 그렇게 가요. 그렇죠. 참 재벌과 김일성과 이 세습 목사들이 똑같다. 그러네요. 또 지난 12월 5일인가 우리 그 대형교회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담임 목사직 위임 무효 판결 이게 뭐 법정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재판이 우리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가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적도 그런 정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나마 종교 탄압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정부를 몰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옳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 요즘 느낌에 우리 재판부가 요즘 우리 정권의 재판부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교 탄압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종교 탄압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는 몰아가겠죠. 근데 지금 그게 뭔가 하면 그 팩트들이 나오잖아요. 뭐 학력에 대한 거, 목사 안수 받는 절차의 과정과는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하고 가려내는 일이 그렇게 뭐 어렵고 숨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재판부의 판결과 그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그 교회 자체를 사유화하고 그 안에서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세습도 벌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 이런 무슨 뭐 학력 위존이 뭐니 뭐 이런 법적 논란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고 또 그 목사 한 명에게 신도 전체가 그냥 복속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의 한 양태가 그 뭐 목사가 성추행하고 뭐 소위 뭐 그루밍 성폭력 뭐 이런 게 뭐 수십 년 지속되고 각 비슷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 성추행도요. 권력이라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이제 초대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바꿀 각오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하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사과 하나라도 먼저 갖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추기다가 이게 좀 지나쳐졌어요. 이게 좀 우상화되고 사실은 목사가 주의 종인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게 목사만 주의 종은 아니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했을 때 모든 사람 그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런데 목사만 주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뭐 미국 교회도 그런 말이 있겠지만 평신도라는 말. 평신도. 레이 피플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말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해요. 계급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목사를 직업이라고 하면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직업적인 전문성이라고요. 예전에 제사장 레위 지파가 제사장다는 거하고 좀 다른 구조의 일이거든요. 요즘 목회자들은.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면 그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다 주의 종이고 성직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역할에 분명한 구별은 있어요. 근데 그 구별이 차별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별을 애매하게 차별로 만들어가 가지고요. 그리고 권력화하고. 권력화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니까 그 권력이 어마엄청 커진 거예요. 네, 네. 커지니까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성적으로도 그 그루밍 성폭력이 그런 데서 뭐 네. 나올 수밖에 없죠. 교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죠. 당연히 있죠.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하면 이제 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언제 사람들이 정직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았냐. 사실은 한국교회 요즘 우리 교회만 그런가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중세 교회도 그렇고 가톨릭 교회도 그랬는데 성경도 그렇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보여져도 그루터기는 있지 않냐. 그루터기는 있지 않냐. 예. 남은 자 7,000명이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서 언제나 새싹이 돋아나서 또 새로워지고 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자정하고 개혁하고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게 역사인데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상처를 입히겠지만 그걸 그렇군요.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비관하거나 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네. 뭐 이런 세습 논란 이런 게 벌어지면 당장 명성교회에 다니던 신도들 뭐 70%가 네. 다 이탈.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혹시 그 저기 사이비 교단들 있잖아요. 네. 그 사이비 신도들 저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현혹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혹된 건데 그런 현상이 사이비에게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하.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까딱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목사들은 그런 최면을 걸어요. 자, 그게 권력이니까 사람을 휘어잡는 게 권력이니까. 그리고 그 뭐 명성교회든 어느 교회든 하루 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물 들어가고 모두가 다 왜냐하면 훌륭한 때가 훌륭한 점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탁월한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나빠졌는데 교인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못 느끼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세운 거고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사필 규정 될 것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부패가 일어나면은 또 자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더 강해져요.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흐름을 이끌어가겠죠. 그래요. 그 아까 잠깐 언급하신 재단, PPL 재단. 네. 거기서 백사장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백사장이 뭐예요? 이제 탈북자나 그 사회적 취약계층민들, 저는 지금 주로 탈북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여기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통일이 될 때 이게 두 나라 다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탈북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내 손녀딸도 살겠다. 이제 그래서 저들을 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데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백사장하고 무슨 탈북자 100명 사장 만들어 보자. 100명을 사장으로?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아니고요. 100명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일본식 전통 라멘 가게를 해서 그거 100개 만들려고 탈북자들한테 한 명씩 사장 해서 이제 투자하고 교육시켜서 가게를 맡기고 벌어서 5년 안에 갚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 같지 않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져요. 그 확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지금 8개 했어요. 한 2년 동안에. 8명 사장님.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는 조금 괜찮더니 올해 들어서 경기가 많이 나쁘니까 이 직격탄을 맞네요. 그래서 또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도 있는 게 그 8개 중에 한 가게는 2년 만에 다 갚았어요. 어이구. 장사가 돼서 대단하네요. 한 달에 그 친구가 한 700만 원씩 갚아가지고 내년 3월 달이면 이제 그 가게 완전히 자기 거로 독립돼요. 그래서 그런 희망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하다가 힘들어서 목이 좋은 곳이 있고 안 그래도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안 될 때 우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예상했었으니까 그러면 또 왜 안 됐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서 경기가 한 30% 정도 작년만 못했어요. 우리 가게로만 보면. 근데 직원들하고 우리 탈북자 점장들이 뚫으려고 애써서 회복하는 중이에요. 근데 잘 될 겁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실제로 성공 사례가 나서 된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또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쉽지는 않지만 실패하는 것들을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2년 만에 갚는 가게도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좋은 도전이 되죠. 저는 그냥 혼자 상상해 봅니다. 전국에 이 수없이 많은 교회 뿐 아니라 또 사찰, 뭐 성당 그 없이 많은 그 종교기관들이 그들이 이제 선교의 목적과 등등을 위해서 헌금도 받고 뭐도 하고 하는 그 총 재원에 지금 뭐 성당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고 절 짓고 이런 데 쓰는 돈들 많잖아요. 그 돈의 한 절반만이라도 우리 사회 어떤 헐벗은 이웃들을 위한 지금 목사님처럼 뭐 탈북자를 위한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준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저절로 복지국가 될 것 같아요. 복지국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되죠. 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집부터 짓지 않고 사업하는데 올인하잖아요. 거기는 돈이 있으면 절반을 쓰는 게 아니라 아마 80-90%를 쓰고 승부를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비즈니스 마인드라 그러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단력이 모르는데 교회들이 헌금을 절반 쓰면 복지국가 넘어서죠. 나라가 못하는 거 교회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재단이 하는 때 저는 뭐 기독교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제가 목사인데 그 정신을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PPL인데 한국 이름은 사단법인 더 좋은 세상이에요. 참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그게 이제 복지국가인데 제가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이제 탈북자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 벌면 네 거, 망하면 내가 책임져 하는 일을 왜 하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좀 아까 그 전제한 저는 꿈꿔보는 게 이러면서 말씀드린 게 전국의 모든 교회 성당뿐 아니라 사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게 실천된다면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부처님 나라.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저들이 원한다는 그런 꿈꾸는 세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들 밥 먹고 집 짓는데 돈 너무 많이 써요. 우리 꿈이라도 좀 제대로 꾸면서 삽시다. 김동호 목사님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리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